부동산을 40년 가까이 보시면서 박사님께서는 90년대 일기 신도시 개발 감정평가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공사가 2027년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분당 신도시는 선도지구를 11월 달까지 선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재건축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선도지구를 먼저 선정하는데 선도지구 선정하려고 이제 주민들께서 동의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번에 선정 안 되면 또 20년 지나버리고 잘못하면은 이번에 선도지구에서 재건축을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선도지구로 포함 안 된 집은 선도지구가 재건축해서 30년 흘러서 또 재건축할 때 그때 이제 재건축을 새로 시작하는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이 재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스케줄처럼 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빨리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발표만 한 거예요. 발표. 선도지구를 선정하겠다 발표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선도지구가 결정되면 시공사가 결정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합의를 이루어지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어떤 경우든 주민들이 75%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재건축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대로 되려면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돼요. 맞지 않으면 재건축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분담금이 더 늘어나면 그게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타임 스케줄대로 절대 안 갈 거예요. 물론 아무 문제 없이 지나면은 10년 후에 되겠죠. 지금 현재 분당이 8,000호, 일산이 6,000, 그리고 평촌 중동 3본이 4,000호. 26,000호부터 이제 39,000호까지 이제 늘 수 있다는 건데 지금 그걸 이제 선도지구로 한다는 거죠. 근데 선도지구 선정 자체를 11월 달에 해요. 진짜 문제는 선도지구가 선정된 다음부터가 진짜 걸림돌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거든요. 돈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지연될지 사업이 아예 안 돼버릴지. 서울의 한 군데는 20 몇 년 동안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합 구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건 항상 그 주민들의 합의가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주민들은 다 틀리잖아요. 맨 처음에 5억에 산 사람도 있겠죠. 또 10억에 산 사람도 있죠. 20억에 산 사람도 있죠. 투자 금액이 다 틀려요. 이해관계가 전부 틀리고 그 다음에 또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이 상가가 또 많은 걸림돌이 돼가지고 서울에서도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많은 문제점을 하나도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선도지구 선정은 기준이 있나요? 네, 기준이 주민 동의율이 많을수록 배점을 많이 줘가지고 당연하죠. 주민 동의율이 많아야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면은 그 재건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분당, 일산, 평촌 등 이 선도지구들이 27년에 그럼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이 될 수가 있나요? 시작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걸림돌이 하나도 없을 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미 너무 많은 재건축 상황들을 다 지켜보셨잖아요. 뭔가 주민들 간에 조금이라도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 무조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재건축 조합장도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조합장이 건설회사하고 합의하고 오면은 주민투표에 또 붙여야 돼요. 조합장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주민투표에 또 붙이고 반대되면 협상을 다시 해야 되고 30년 전에 이제 일기 신도시 할 때는 공영개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 수용해서 했기 때문에 빨리 했죠. 지금은 철저하게 민간개발이에요. 이제 주민들이 합의해서만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이곳들 재건축이 가능할지 재건축 이후의 모습은 어떨지 궁금한데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조금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현장은 기대에 들떠 있죠. 주민들도 들떠 있는 거예요. 10년 내로 새 집으로 들어간다. 청사진만 지금 그리는 상황이네요. 사람이 기대가 제일 많을 때 집값이 제일 비싸요. 앞에 안 나타났을 때 지금 재건축도 똑같아요. 시작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보통 문제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되려면 굉장히 어려워지고 신문기사 봤더니 분당 신도시 아파트값 상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살아보는 사람도 있겠죠. 또 투자 수요도 있겠죠 실제로.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지금 집값 상승하는 통계를 하는 게 호가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 호가 기준으로예요. 미국처럼 실거래가가 완벽하게 공개되는 나라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포인트만 잡아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그 실거래가는 저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되려면 일정 기간이 흐르고 거래도 어느 정도 되고 실거래가 가지고 포착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호가 기준으로 해서 실거래가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오른다는 거는 지금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언론에서도 너무 그냥 내린다는 기사는 건 잘 안 나요. 오른다는 기사는 크게 내고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띄우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최근에 한 게시판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박사님. 이거는 박사님한테 조금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저희가 이 커뮤니티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 리스트 올라왔는데 1순위 조건 500세대 이상, 40년 이상, 용적률 150% 이하, 건폐율은 20% 이하. 그래서 1순위에 따라서 요런 아파트들 괜찮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조금 팩트인지? 팩트죠. 잘 해놨어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토지 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에요. 층수가 높을수록 용적률이 높아지겠죠. 100평짜리에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은 200평까지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50평에다 지면 어떻게 돼요? 4층까지 질 수 있죠. 50평이면 반은 비워놓고. 근데 건폐율은 뭐냐면은 그 토지에 짓는 1층 면적이에요. 1층 면적, 건축 면적. 그러니까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그러면 100평짜리 땅에 50평 짓는 게 건폐율이에요. 용적률 500세대 이상, 물론 40년 이상 뭐 당연히 돼야겠죠. 재건축하려면. 용적률 150% 미만, 그러면 이제 분담금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분담금 아까 제가 200% 넘으면은 이제 하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50% 되면 굉장히 양호한 거죠.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 할 때 용적률이 80% 100%였어요. 그럼 엄청난 이득이 났잖아요. 그럼 150% 정도면 양호한 거죠. 근데 200% 되면은 분담금을 어느 정도 내고도 그런 대로 할 수 있다. 근데 용적률 200% 넘어가면은 힘들다. 힘들지 않죠. 이제 돈 많이 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게시글 올리신 분은 후보 단지를 쭉 올려놨어요. 이 외에는 앞으로 재건축으로 수익 내는 건 물론이고 재건축 자체가 힘들 거라고 뭐 앞으로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음 단호하게 적어놨어요. 또 서울은 한강벨트 컷, 경기는 과천 컷, 조합원이 높아진 분담금 자체를 감당을 못함. 우리 박사님이 강조하셨던 감당 능력에 대한 얘기까지 하는데 이 의견에 동조하시나요? 돈만 많이 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감당 능력이 안 돼서 재건축을 못 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압구정도 좀 써놨네요. 압구정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초고층화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우도 분담금이 아마 10억 원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물론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재건축이 되게 어렵거나 아니면 된 후에 오히려 뭔가 더 안 좋아질 상황이 좀 예상되는 그런 위험지역 혹은 반대로 이런 곳은 괜찮다.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준을 어떻게 좀 구분하면 좋을까요? 중심지 있잖아요. 이제 서울 같은 중에서도 중심지가 있잖아요. 네. 중심지는 집값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외곽은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인구도 줄고. 외곽도 떨어져 나가면은 결국 중심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은 다 원시림인데 이것만 높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지금 인구 줄어다 나가는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50년 후에는 서울만 남고 나머지는 원시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인구가 줄면 줄수록 서울로의 인구는 점점 더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은 자꾸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 지방에 이제 인구가 자꾸 줄어서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마을에 3명 남았어요. 3명 못 살잖아요. 서울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방 줄수록 서울로 자꾸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열대집이 빈집인데 내가 거기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 지방에 보면은 고층 아파트를 지우는데 많더라고요. 그 고층 아파트에 누가 살 거예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서울 집값이 자꾸 오르는 이유가 지방에 있는 분들이 또 서울로 또 몰려오고 또 신문에 보니까 똘똘한 한 채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 가지고 또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또 서울 와서 또 집을 사고 이러니까 자꾸 서울 중심지의 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오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중심지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변이 죽는데 그것만 살아남을 수는 없잖아요.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들, 지방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지 상황이 않을까. 완전히 다르죠. 지방 같은 데는 지금 뭐 아파트가 반값 된 데 많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 봐요. 분양 안 돼가지고 새로 지어진 집이 몇 년 동안 분양이 안 돼서 폐허로 방치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울 빼놓고는 또 상당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와, 이게 이제는 정말 그냥 재건축하면 호재라고 또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옛날에 거예요. 호재.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 30여 년 전에 일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 이제 감정평가를 직접 하셨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막 신도시 어떤 개발 뭐 여기에 다들 관심이 쏠려 있었나요? 그때 충격적이었죠. 신문에 크게 났죠. 대문짝만하게. 분당 신도시 개발 어딘가 봤더니 서울 바로 밑에 저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89년도부터 이제 감정평가를 시작하고 저도 참여를 했는데 그때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 정도 논밭이었으니까 네. 그때 분당은 남단 녹지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지역이었어요. 기존에 있는 집만 수리해서 살 수 있고 분당이 그때 한 500만 평 감정평가된 게 500만 평 정도 되는데 그때는 강제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을 주민들한테 주고 강제로 땅을 뺏는 거거든요. 강제 수용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감정평가를 굉장히 방해를 놀았죠. 주민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는 땅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민들은 이제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무것도 못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어놓고 정부에서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런다? 그러면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때 시세가 뭐 그분이 안 돼요. 감정평가된 금액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하면 맞아요. 근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뭐 강제로 뺏어가지고 아파트를 줘? 그리고 땅값을 몇백만 원 올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뭐 고속도로도 점거하고 또 제가 차고 간 타도 또 찌그러뜨리고 이런 현상. 그러니까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개별 한 번 만나보면 너무 순박한 거예요. 농민들이잖아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방송에서 또 인터뷰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쓴소리도 하시고 필요한 얘기들을 막 들려주고 계신데 사실 마냥 좋은 소리만 이렇게 듣긴 또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안 좋은 분들, 안 좋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분들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보고. 당신은 기득권자인데 왜 부동산이 붕괴된다는 둥, 폭락된다는 둥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느냐.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욕을 먹든 안 먹든 또 비난을 받든 안 받든 있는 그대로 부동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한다든가 또 어느 진영의 입장을 뭐 대변한다든가
전문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소수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 현혹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유튜브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보고 전적으로 유튜브한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하는 많은 말 중에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그 유튜브를 보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지를 말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말도 저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할 게 뭐냐 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유튜브가 하는 말이 저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